옛날 아주 먼 옛날에 호랑이가 담배를 피우고 까마귀가 말을 하던 시절이 지나가고 산과 들이 고요하게 숨을 쉬던 때의 이야기입니다. 깊은 산골짜기 굽이굽이 돌아가면 아무도 찾지 않는 버려진 마을이 하나 있었는데 사람들은 그곳을 돌밭골이라 불렀습니다. 이름 그대로 흙보다 돌이 더 많아서 모미질 한 번 하려면 돌멩이 10개를 골라내야 하는 척박한 땅이었기에 마을 사람들은 모두 떠나고 빈집들만 흉물스럽게 남아 바람이 불 때마다 삐걱거리는 소리를 내며 우는 듯했습니다. 낮에도 부엉이가 울고 밤이면 도깨비불이 번쩍인다는 흉흉한 소문마저 돌아서 근처 마을 사람들은 그 앞을 지나가는 것조차 꺼리며 고개를 돌리고 발걸음을 재촉하던 곳이었습니다. 풀은 사람 키만큼 자라 지붕을 덮었고 우물은 말라버려 거미줄만 무성하게 쳐진 그야말로 죽은 땅이나 다름없는 곳이 바로 돌밭골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해 늦겨울 찬바람이 매섭게 불던 날, 이 죽은 마을에 진보다리를 짊어진 한 사내와 그의 뒤를 따르는 여인이 나타났습니다. 사내의 이름은 덕칠이라 하였는데 그는 평생 남의 집 머슴살이를 하며 뼈가 으스러지도록 일만 해온 우직한 농사꾼이었습니다. 그의 몸집은 곰처럼 크고 단단했으며 손바닥은 마치 소나무 껍질처럼 거칠고 두터워서 웬만한 가시는 박혀도 모를 정도였고 얼굴은 햇볕에 검게 그을려 건강한 구릿빛을 띠고 있었습니다. 덕칠은 평생 먹을 것 안 먹고 입을 것 안 입으며 모은 돈을 몽땅 털어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이 돌밭골의 패가들과 자갈밭을 헐값에 사들였는데 주변 사람들은 그가 귀신에 털어 비로며 홀렸다며 혀를 찼습니다. 하지만 덕칠은 무성한 잡초 사이로 보이는 낡은 초가집을 바라보며 마치 보물단지라도 발견한 듯 벙글벙글 웃고만 있었으니 참으로 알 수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덕칠의 뒤를 조용히 따르는 여인은 그의 아내인 서씨 부인이었는데 그녀는 본래 이름만 대면 알만한 양반 가문의 귀한 딸이었습니다. 그러나 집안이 역모에 휘말려 멸문지화를 당하고 간신히 목숨만 건져 떠돌다가 우직하고 착한 덕칠을 만나 부부의 연을 맺게 된 기구한 사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비록 지금은 무명 옷을 입고 머리에는 수건을 둘러쓴 초라한 행색이었지만 그녀의 눈매에는 여전히 감출 수 없는 기품이 서려 있었고 걸음걸이 하나에도 흐트러짐이 없었습니다. 서씨 부인은 남편이 평생 모은 돈으로 이 척박한 돌밭을 샀을 때 한마디 불평도 하지 않고 묵묵히 그 뜻을 따랐는데 이는 그녀가 덕칠의 우직한 성품과 땅을 사랑하는 진심을 누구보다 깊이 믿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마을 어귀에 들어서자 앙상한 나뭇가지들이 바람에 흔들리며 마치 그들을 밀어내려는 듯 스산한 소리를 내질렀습니다. 덕칠은 등 뒤에 진거대한 진보다리를 잠시 내려놓고 이마에 맺힌 땀을 닦으며 아내를 돌아보고는 투박하지만 다정한 목소리로 이곳이 이제 우리가 살 집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씨 부인은 폐허가 된 집들을 둘러보며 잠시 막막한 표정을 지었으나 이내 옅은 미소를 지으며 당신과 함께라면 거친 들판이라도 꽃방석과 다름없으니 걱정 말라고 대답하여 남편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었습니다. 사실 덕칠의 마음속에도 불안함이 없지는 않았으나 아내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 천군만마를 얻은 듯 힘이 솟아올랐고 그는 다시 짐을 짊어지고 가장 덜 부서진 집을 향해 성큼성큼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들이 짐을 푼 곳은 마을 한가운데 자리 잡은 기둥이 그나마 성하고 지붕에 뼈대가 남아있는 작은 초가집이었습니다. 마당에는 자풀이 무성하여 발을 디딜 틈조차 없었고 방문을 열자 퀴퀴한 먼지 냄새와 함께 쥐들이 후다닥 도망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덕칠은 서둘러 아궁이를 살피고 부엌을 정리하며 사람이 살 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였는데 그의 손길이 닿을 때마다 죽어있던 공간에 조금씩 생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무너진 담벼락에 돌을 주워 아궁이를 보수하고 마른 풀을 베어다가
불을 지폈는데 굴뚝으로 희뿌연 연기가 피어오르자 마치 멈춰있던 마을의 심장이 다시 뛰는 것만 같았습니다. 서씨 부인 또한 가만히 있지 않고 낡은 빗자루를 찾아 방 안의 먼지를 쓸어내고 가져온 걸레로 묵은 때를 닦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손은 양반집 교수답게 희고 고왔으나 머슴의 아내로 살아온 세월 동안 제법 야무지게 변해 있어서 걸레질하는 솜씨가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창호지가 다 찢어져 바람이 숭숭 들어오는 문에는 가지고 온 헌옷가지들을 덧대어 임시로 막았고 차가운 구들장 위에는 짚을 두툼하게 깔아 냉기를 막았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저물어가고 사방에 어둠이 깔리기 시작할 무렵 두 사람은 겨우 몸 하나 뉘일 작은 방을 마련할 수 있었는데 비록 누추하기 짝이 없었지만 두 사람에게는 세상 어느 고래등 같은 기와집보다 아늑한 보금자리였습니다. 그날 밤 덕칠과 서씨 부인은 가져온 보리쌀을 씻어 밥을 짓고 된장 한 덩이를 풀어 슴슴한 국을 끓여 조촐한 저녁상을 마주하고 앉았습니다. 반찬이라곤 소금에 절인 무짠지 하나뿐이었지만 노동 뒤에 먹는 밥맛은 꿀맛 같았고 두 사람은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며 따뜻한 밥 한 숟가락에 고단함을 씻어내렸습니다. 밖에서는 밤바람이 거세게 불어 덜컹거리는 문소리가 요란했지만 방 안은 아궁이의 온기와 두 사람의 믿음으로 훈훈하게 채워져 있었습니다. 덕칠은 밥그릇을 비우고 나서 아내의 손을 꼭 잡으며 고생을 시켜 미안하다고 말했고 서씨 부인은 고개를 저으며 당신의 꿈이 심겨진 이 땅에서 희망을 일구어 보자고 다독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난 덕칠은 본격적으로 마을을 둘러보며 농사지을 땅을 살피기 시작했는데 상황은 생각보다 훨씬 심각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도 돌이 많았지만 흙을 조금만 파헤쳐도 주먹만한 자갈부터 머리통만한 바위까지 끝도 없이 쏟아져 나와 도저히 쟁기질을 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이웃 마을 사람들이 지나가다 멀리서 이 광경을 보고는 혀를 차며 저런 돌밭에 씨앗을 뿌리느니 차라리 강물에 던지는 게 낫겠다며 비웃음을 흘리고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덕칠은 그들의 비웃음 따위는 귀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듯 묵묵히 돌을 하나씩 주워 나르기 시작했는데 그의 우직한 등은 마치 거대한 산처럼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덕칠이 돌을 골라내는 방식은 미련하리만큼 단순하고 정직해서 아침 해가 뜨면 밭으로 나가 해가 질 때까지 허리 한 번 제대로 펴지 않고 돌을 날랐습니다. 큰 바위는 밧줄로 묶어 끙끙대며 끌어내고 작은 자갈들은 삼태기에 담아 밭둑에 쌓아 올렸는데 며칠이 지나자 밭 가장자리에는 돌탑이 하나둘씩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손은 상처투성이가 되고 손톱 밑에는 검은 흙대가 빠질 날이 없었지만 그는 돌 하나를 치울 때마다 흙이 숨을 쉰다며 싱글벙글 웃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돌에 집착하는 이유는 머슴 살던 시절 늙은 주인 어른에게 들었던 돌 많은 땅이 물 빠짐이 좋고 그 밑에 진짜 기름진 흙이 숨어 있다는 말을 철석같이 믿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서씨 부인은 남편이 밭에서 씨름하는 동안 집 안팎을 살피며 살림을 꾸리는 한편 틈틈이 산에 올라 약초와 나무를 캐러 다녔습니다. 그녀는 어릴 적 어깨너머로 배운 지식과 읽었던 서책의 기억을 더듬어 어떤 풀이 먹을 수 있고 어떤 뿌리가 약이 되는지를 용케도 구별해냈습니다. 마을 뒤편 야산에는 사람들이 오랫동안 발길을 끄는 덕분에 귀한 약초들이 잡초 덤불 속에 숨어 자라고 있었고 서씨 부인의 눈썰미는 그것들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캐온 나물들은 밥상을 풍성하게 해주었고 말린 약초들은 훗날 장에 내다 팔 수 있는 귀한 미천이 될 것이라 생각하며 그녀는 정성스레 그것들을 다듬어 그늘에 말렸습니다. 돌밭골에 사람이 들어와 산다는 소문은 바람을 타고 인근 마을로 빠르게 퍼져나갔고 호기심 많은 사람들은 힐끔힐끔 덕칠의 집을 훔쳐보곤 했습니다. 개중에는 마음씨 고약한 왈패들이 찾아와 거지가 살기 딱 좋은 집이라며 시비를 걸기도 했지만 덕칠은 화를 내기는커녕 사람 좋은 웃음을 지으며 막걸리 한 사발을 건네 돌려보내곤 했습니다.
덕칠은 남과 싸우는 것을 싫어했고 그저 자신이 흘린 땀만큼 땅이 보답해 줄 것이라는 순박한 믿음 하나로 세상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서씨 부인은 그런 남편이 답답할 때도 있었지만 그 선한 마음씨가 결국은 사람을 감동시키고 복을 불러올 것이라 믿으며 남편의 곁을 묵묵히 지켰습니다. 시간이 흘러 봄 기운이 완연해지자 덕칠이 피땀 흘려 골라낸 밭에서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척박해 보였던 땅의 속살이 드러나자 검고 기름진 흙이 모습을 드러낸 것이었습니다. 돌들이 햇볕을 머금어 땅을 따뜻하게 데워주었던 탓인지 그곳에 심은 씨앗들은 다른 곳보다 훨씬 빨리 싹을 틔웠고 잎사귀 또한 짙은 초록색을 띠며 싱싱하게 자라났습니다. 덕칠은 밭고랑 사이에 쭈그리고 앉아 갓 돋아난 새싹을 어루만지며 마치 자식을 대하듯 기특해했고 서씨 부인 또한 그 모습을 보며 남편의 노력이 헛되지 않았음을 확인하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돌무더기 옆에 핀 이름 모를 들꽃조차 그들에게는 세상 무엇보다 아름다운 꽃이었고 돌밭골은 더 이상 죽은 땅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일이 순탄하게만 흘러가는 것은 아니었는데 가장 큰 문제는 바로 물이 부족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마을의 옛 우물은 여전히 말라 있었고 비가 오지 않는 날이면 덕칠은 심리 밖의 개울까지 가서 물지개를 지고 물을 길어와야만 했습니다. 어깨가 짓눌리고 다리가 후들거리는 고된 노동이었지만 덕칠은 농작물들이 목말라 하는 것을 볼 수 없어 하루에도 수십 번씩 산길을 오르내렸습니다. 서씨 부인은 밤마다 정화수를 떠놓고 비를 내려달라고 천지신명께 빌었고 남편의 퉁퉁 부은 다리를 주물러주며 물길을 찾을 방법을 강구하기 위해 고민에 빠지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서씨 부인은 낡은 서책을 뒤적이다가 돌이 많은 곳에는 반드시 지하수가 흐른다는 구절을 발견하고 무릎을 탁 쳤습니다. 그녀는 다음날 아침 덕칠을 데리고 마을 뒤편에 가장 큰 바위가 있는 곳으로 올라가 그 주변의 땅이 유난히 축축하고 이끼가 많이 낀 것을 가리켰습니다. 여보, 아무래도 이 바위 밑에 물길이 숨어 있는 것 같아요. 당신 힘으로 이 바위를 한번 드러내 볼 수 있겠어요? 덕칠은 아내의 말이라면 파트로 매주를 간다 해도 믿는 사람이었기에 두 말 없이 곡괭이를 들고 바위 주변의 흙을 파내기 시작했습니다. 반나절을 꼬박 파들어가자 거대한 바위가 꿈틀거렸고 덕칠이 온몸에 힘을 다해 지렛대를 누르자 바위가 굴러가며 그 밑에서 맑은 물줄기가 솟구쳐 올랐습니다. 터져 나온 물은 시원한 소리를 내며 메마른 땅을 적셨고 덕칠과 서씨 부인은 서로를 끌어안고 덩실덩실 춤을 추며 기뻐했습니다. 이 소식은 삽시간에 퍼져나가 이웃 마을 사람들까지 구경을 왔는데 그들은 콸콸 쏟아지는 물을 보며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저 미련한 곰 같은 놈이 용케도 물을 찾았네 그려 하며 부러움 섞인 시기를 보내기도 했지만 덕칠 부부에게는 그저 감사할 따름이었습니다. 이제 물 걱정 없이 농사를 지을 수 있게 된 덕칠은 더욱 신이 나서 밭을 넓혀 나갔고 버려졌던 폐초는 조금씩 사람 사는 냄새가 나는 곳으로 변모해 갔습니다. 덕칠의 집 마당 한 구석에는 서씨 부인이 심은 봉숭아 꽃이 붉게 피어났고 처마 밑에는 제비가 집을 짓기 시작하니 이제야 비로소 온전한 집의 꼴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밤이면 부부는 마루에 앉아 밤하늘의 별을 보며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덕칠은 부인, 내년에는 저 아랫마을 장터에 나가 우리 밭에서 난 곡식을 팔아 당신에게 고운 비단 옷 한 벌 꼭 해주리다라고 약속했습니다. 서씨 부인은 그런 남편의 투박한 손을 잡으며 비단 옷보다 당신 웃는 얼굴이 더 좋습니다라고 답하며 깊어가는 밤의 정취를 만끽했습니다. 하지만 세상사 호사 다마라고 했던가 돌밭골에 생기가 돌고 기름진 땅으로 변해간다는 소문은 결코 반갑지 않은 사람의 귀에도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웃 고을에는 욕심 많기로 소문난 최 부자라는 자가 살고 있었는데 그는 남의 논두렁에
콩 심은 것까지 탐을 내는 위인으로 자신의 곳간을 채우기 위해서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최 부자는 하인들을 시켜 돌밭골의 동태를 살피게 했고 덕칠이 찾아낸 물줄기와 비옥해진 땅에 대한 보고를 받고는 탐욕스러운 눈빛을 번뜩였습니다. 그는 곰방대를 탁탁 털며 그 쓸모없던 땅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되었다니 내 그것을 가만두고 볼 수만은 없지라고 중얼거렸습니다. 최 부자는 며칠 뒤 자신의 하인들을 이끌고 돌밭골 근처를 어슬렁거리며 땅의 경계를 살피는 척했는데 그의 눈매는 먹이를 노리는 독수리처럼 날카로웠습니다. 덕칠은 밭에서 일하다가 화려한 가마를 타고 지나가는 최 부자 일행을 보았지만 그저 지나가는 행인이려니 생각하고 허리 굽혀 인사만 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서씨 부인은 달랐습니다. 그녀는 멀리서 최 부자가 밭을 훑어보는 음흉한 눈빛을 보고 등골이 서늘해짐을 느꼈는데 그것은 과거 자신의 집안이 몰락할 때 겪었던 불길한 전조와 너무나 닮아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일을 마치고 돌아오는 덕칠의 발걸음이 유난히 무거웠는데 마을 어귀에서 만난 낯선 노인의 한마디 때문이었습니다. 그 노인은 허름한 옷을 입고 지팡이를 짚은 채 덕칠을 빤히 쳐다보며 자네, 너무 맑은 물에는 고기가 꼬이지만 너무 좋은 땅에는 도둑이 꼬이는 법이야. 문단속 자라게나 라는 알 수 없는 말을 남기고 바람처럼 사라졌습니다. 덕칠은 그 말을 아내에게 전했고 서씨 부인은 그 노인이 예사분이 아님을 직감하며 남편에게 앞으로 매사에 조심해야 할 것 같다고 당부했습니다. 평화롭던 돌밭골에 서서히 검은 그림자가 들이우기 시작했지만 우직한 덕칠은 여전히 흙과 씨앗만을 믿으며 내일 할 일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창고에 쌓여가는 옥수수와 감자를 보며 다가올 겨울을 따뜻하게 보낼 생각에 잠겨 있었고 아내의 걱정스러운 눈빛을 읽지 못한 채 코를 골며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밖에서는 심상치 않은 바람이 불어와 문풍지를 세차게 흔들었고 멀리서 들려오는 개 짖는 소리가 유난히 날카롭게 밤하늘을 갈랐습니다. 이제 돌밭골의 운명은 덕칠의 땀방울과 서씨 부인의 지혜, 그리고 다가오는 최 부자의 탐욕 사이에서 위태로운 줄타기를 시작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살지 않던 폐허에서 꽃을 피운 이들 부부에게 닥쳐올 시련은 과연 무엇이며 그들은 어떻게 이 소중한 보금자리를 지켜낼 수 있을까요? 밤은 깊어가고 이야기는 무르익어 가는데 다가올 내일의 해가 뜨면 돌밭골에는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다음 이야기를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람이 불어와 산천초목을 흔들고 계절이 바뀌어 어느덧 돌밭골에도 녹음이 짙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덕칠이 피땀 흘려 일군 밭에는 감자꽃이 하얗게 피어올라 마치 구름이 내려앉은 듯 장관을 이루었고 옥수수대는 어른 키를 훌쩍 넘겨 바람이 불 때마다 사그락거리는 소리로 노래를 불렀습니다. 처음에는 덕칠을 미련하다고 비웃던 이웃마을 사람들도 이제는 그 앞을 지나갈 때면 발걸음을 멈추고 입을 다물지 못했는데 그것은 사람이 살지 못할 땅이라 여겼던 곳이 기름진 문전옥답으로 변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돌틈에서 자라난 작물들은 유난히 맛이 좋고 실하다는 소문이 돌아 장날이면 덕칠의 농산물을 사려는 사람들로 북적거렸고 덕칠의 주머니에도 제법 엽전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호사다마라 하였던가 좋은 일에는 반드시 마가 낀다는 옛말이 하나도 틀리지 않았으니 평화롭던 돌밭골의 검은 그림자가 어슬렁거리기 시작한 것은 바로 그 무렵이었습니다. 이웃 고을의 욕심쟁이 최 부자는 자신의 곳간에 쌀이 썩어날 정도로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남이 잘 되는 꼴을 보면 배가 아파 견디지 못하는 성미를 가진 위인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하인들을 통해 돌밭골이 황금밭으로 변했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는 배가 아픈 것을 넘어 그 땅을 통째로 집어삼키고 싶은 욕심에 밤잠을 설칠 지경이 되었습니다. 최 부자는 곰방대를 물고 사랑방에 앉아 교활한 눈을 굴리며
어떻게 하면 힘 안 들이고 덕칠의 땅을 빼앗을 수 있을지 궁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해가 중천에 떴을 무렵 밭에서 김을 메고 있던 덕칠의 눈앞에 낯선 사내 하나가 나타났는데 그는 최 부자 집의 마름 역할을 하는 마 서방이었습니다. 마 서방은 뱀처럼 가늘게 찢어진 눈에 비굴한 웃음을 흘리며 덕칠에게 다가와 짐짓 친한 척 말을 걸었는데 그 목소리가 마치 기름칠한 듯 미끌거려 듣는 사람의 기분을 묘하게 거슬리게 했습니다. 그는 뒷짐을 지고 거드름을 피우며 이 땅이 본래 최부자네 조상들이 말들을 먹이던 방목지였다느니 옛날 문서에 그렇게 적혀 있다느니 하며 뚱딴지 같은 소리를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덕칠은 일하던 손을 멈추고 땀을 닦으며 그게 무슨 소리냐고 내가 관아에 가서 정당하게 값을 치르고 산 땅이라고 대꾸했지만 마서방은 들은 채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서방은 덕칠의 순박한 얼굴을 얕잡아 보며 혀를 끌끌 차더니 최 부자 어른께서 자네의 노고를 가상히 여겨 후하게 쳐줄 테니 헐값에 땅을 넘기고 다른 곳으로 떠나는 게 신상에 좋을 것이라는 협박 아닌 협박을 늘어놓았습니다. 그는 최 부자의 위세가 관아의 사또와도 닿아 있으며 이 고을에서 그의 말을 거역하고 무사한 사람이 없었다는 말을 덧붙여 은근히 겁을 주려 했습니다. 하지만 우직한 덕칠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내 땀과 눈물이 배어있는 이 땅은 천금을 준다 해도 팔 생각이 없으니 돌아가라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마 서방은 덕칠의 완강한 태도에 당황한 기색을 보이더니 두고 보면 알게 될 것이라는 모호한 말을 남기고 찬란히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날 저녁 덕칠은 밥상머리에서 아내 서씨 부인에게 낮에 있었던 일을 털어놓으며 별일 아닐 것이라며 애써 웃어 넘기려 했습니다. 그러나 이야기를 듣는 서씨 부인의 안색은 점점 어두워졌는데 그녀는 양반가에서 자라 권세가들의 생리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에 이것이 단순한 흥정이 아님을 직감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녀는 수저를 내려놓고 덕칠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여보, 이것은 예사로운 일이 아니니 우리가 마음을 단단히 먹어야 할 것 같습니다. 하고 차분하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녀는 최부자 같은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족속들이라며 앞으로 닥쳐올 시련에 대비해야 한다고 남편을 다독였습니다. 다음 날부터 마을에는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는데 덕칠이 산 땅이 사실은 도깨비터라서 사람이 살면 명을 재촉한다느니 덕칠 부부가 밤마다 이상한 제사를 지낸다느니 하는 터무니없는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장터에 나간 덕칠이 평소처럼 곡식을 팔려 좌판을 벌이면 사람들이 수군거리며 피하거나 힐끔거리는 시선이 느껴져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심지어 친하게 지내던 이웃 농부들조차 덕칠을 보면 슬그머니 자리를 피하거나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 했는데 이는 최부자의 하인들이 미리 손을 써서 사람들의 입을 막고 흉흉한 소문을 퍼뜨린 탓이었습니다. 덕칠은 억울하고 답답한 마음에 가슴을 쳤지만 보이지 않는 말들의 공격에 어떻게 대항해야 할지 몰라 그저 묵묵히 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덕칠이 물을 기르러 마을 입구 우물가로 나갔을 때 그곳에는 허리가 굽은 꼬부랑 할머니 한 분이 지팡이에 의지해서 있었습니다. 그 할머니는 마을 외딴 곳 오두막에 홀로 살며 약초를 캐거나 점을 봐주기도 하는 신비한 노파였는데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두려워하면서도 경외하곤 했습니다. 덕칠이 정중하게 인사를 건네자 할머니는 주름진 얼굴을 들어 덕칠을 빤히 쳐다보더니 대뜸 산이 높으면 골이 깊고 나무가 크면 바람 잘 날 없는 법이라네 하며 알 수 없는 말을 던졌습니다. 덕칠이 그 뜻을 묻자 할머니는 지팡이로 땅을 툭툭 치며 웃는 낯으로 다가오는 뱀을 조심하게 뱀은 먹이를 삼키기 전에 먼저 칭칭 감아 숨통을 조이는 법인이라고 말하고는 안개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덕칠은 물지개를 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할머니의 말씀이 머릿속을 맴돌아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웃는 낯으로 다가오는 뱀이라니 그것은 필시 며칠 전 다녀간 마 서방과 그 뒤에 숨어있는 최부자를 가리키는 것이 분명해 보였습니다. 집에 돌아와 서씨 부인에게 이 이야기를 전하자 부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할머니의 경고를 허투루 들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그날부터 밤이면 문단속을 더욱 철저히 하고 낮에는 밭 주변을 수시로 둘러보며 수상한 낌새가 없는지 살피는 등 경계를 늦추지 않았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며칠 뒤부터 덕칠의 밭에는 기괴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는데 잘 자라던 호박 넝쿨이 밤새 누군가에 의해 무참히 짓밟혀 있거나 밭고랑 물길이 돌로 막혀 물이 넘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처음에는 멧돼지나 고라니 같은 산짐승의 소행인가 싶어 울타리를 보수해 보았지만 짐승의 발자국 대신 사람의 집신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있는 것을 보고 덕칠은 분노의 치를 떨었습니다. 이것은 명백히 누군가가 고의로 농사를 망치려 하는 짓이었고 그 배후에 누가 있는지는 삼척동자도 알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덕칠은 뱅이를 들고 최 부자 집으로 달려가 따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으나 서씨 부인이 그의 옷자락을 붙잡고 말렸습니다. 여보, 지금 가서 따져봤자 그들은 오리발을 내밀 것이고 오히려 당신을 행패 부리는 무례배로 몰아 관아에 고발할 것입니다. 놈들이 원하는 것이 바로 당신이 이성을 잃고 날뛰는 것입니다. 서씨 부인의 말은 차가운 이성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그녀의 손은 분노로 인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우리가 놈들의 함정에 빠지지 않으려면 더욱 냉정해져야 한다며 지금은 증거를 잡고 때를 기다려야 한다고 남편을 설득했습니다. 덕칠은 아내의 말이 100번 옳다는 것을 알면서도 끓어오르는 화를 사기느라 밤새 장작을 패며 울분을 토해냈습니다. 최 부자의 괴롭힘은 날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집요해져서 이제는 덕칠의 집 마당에 오물을 투척하거나 한밤중에 돌을 던져 장독을 깨뜨리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밤이 되면 부부는 잠시도 마음 편히 눕지 못하고 번갈아 가며 불침번을 서야 했고 피로는 쌓여만 갔습니다. 서씨 부인은 낮에는 밭일을 돕고 밤에는 낡은 법전을 뒤적이며 땅의 소유권에 관한 조항들을 공부했는데 혹시라도 최 부자가 관할을 통해 시비를 걸어올 경우를 대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녀의 눈밑은 퇴해지고 얼굴은 야위어 같지만 눈빛만은 더욱 형형하게 빛나고 있어 마치 어둠 속을 노려보는 올빼미와도 같았습니다. 어느 날 장터에서 돌아오던 덕칠은 주막에 들러 국밥 한 그릇을 먹다가 옆자리 사내들의 이야기를 우연히 듣게 되었는데 그 내용은 가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최 부자가 읍내 왈패들을 매수하여 조만간 돌밭골을 쑥대밭으로 만들고 덕칠 부부를 강제로 쫓아낼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내들은 낄낄거리며 그 곰 같은 놈이 얼마나 버티나 보자고 내기를 걸었지라며 떠들어댔는데 덕칠은 주먹을 불끈 쥐고 식탁을 내리치고 싶은 것을 간신히 참아내야 했습니다. 그는 먹던 밥을 남긴 채 서둘러 집으로 돌아와 아내에게 이 급박한 소식을 전했고 두 사람은 다가올 폭풍우 앞에서 전의를 다졌습니다. 서씨 부인은 침착하게 집안의 귀중한 물건들과 문서들을 깊숙한 곳에 숨기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피할 곳을 미리 봐두는 등 치밀하게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덕칠에게 여보, 놈들이 힘으로 밀고 들어온다면 우리는 지혜로 맞서야 합니다. 당신은 절대 먼저 주먹을 휘둘러서는 안 됩니다. 명분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라고 거듭 당부했습니다. 덕칠은 아내의 손을 잡고 내 목숨을 걸고서라도 당신과 이 집은 지킬 것이요. 저들이 아무리 돈과 힘이 많다 해도 하늘이 보고 있고 땅이 알고 있는데 어찌 우리를 버리겠소? 라며 비장한 각오를 다졌습니다. 돌밭골의 밤은 유난히 깊고 어두웠는데 바람 소리마저 으스스하게 들려와 마치 귀신이 우는 소리 같았습니다. 덕칠은 대문 빗장을 단단히 걸고 마당 한가운데 모닥불을 피워 어둠을 몰아내려 했지만 사방에서 조여오는 불안감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부엉이 소리가 불길한 징조처럼 느껴졌고 숲속 나무들이 흔들리는 그림자가 마치 쳐들어오는 적군들의 모습처럼 보여 덕칠은 몽둥이를 쥔 손에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그때 고요를 깨고 대문 밖에서 웅성거리는 소리와 함께 누군가가 거칠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보시오, 안에 주인장 계시오? 관아에서 나왔으니 썩 문을 여시오. 그 목소리는 관아의 포조를 가장한 최 부자의 하수인임이 분명했는데 그들의 목소리에는 살기가 서려 있어 듣는 사람의 오금을 저리게 만들었습니다. 덕칠이 긴장하여 일어서려 하자 서씨 부인이 그의 어깨를 누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은 아닙니다. 저들이 제풀에 지쳐 물러갈 때까지 없는 척해야 합니다. 지금 문을 열면 늑대 소굴로 들어가는 꼴입니다. 두 사람은 숨죽인 채 방 안에 웅크리고 앉아 밖의 동태를 살폈는데 문을 두드리는 소리는 점점 더 커지고 거칠어졌습니다. 안 열면 부수고 들어간다 하는 고함과 함께 쿵쿵거리며 대문을 걷어차는 소리가 들려와 심장이 튀어나올 듯 쿵쾅거렸습니다. 다행히 대문은 덕칠이 튼튼한 참나무로 만들어 달았기에 쉽게 부서지지 않았고 한참을 소란 피우던 무리들은 내일 날 밝으면 다시 올 테니 각오하고 있어라 하는 으름장을 놓고는 발소리를 죽이며 사라졌습니다. 폭풍이 지나간 듯한 정적 속에서 덕칠과 서씨 부인은 서로를 부둥켜 안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만 이것이 끝이 아님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내일 아침 해가 뜨면 더 큰 시련이 닥쳐올 것이고 이제는 피할 수 없는 정면 승부를 벌여야 할 때가 다가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한 덕칠은 새벽녘에 밭으로 나가 작물들을 살폈는데 다행히 큰 피해는 없었지만 밭둑 곳곳에 꽂혀 있는 붉은 깃발들을 발견하고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그 깃발에는 최간의 땅이라는 글씨가 큼지막하게 쓰여 있었는데 이는 최 부자가 본격적으로 땅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고 나섰다는 선전포고나 다름없었습니다. 덕칠은 깃발 하나를 뽑아들고 부들부들 떨며 분노했지만 한편으로는 거대한 바위에 계란을 던지는 듯한 막막함에 가슴이 먹먹해져 왔습니다. 서씨 부인은 아침상을 차리며 남편의 기색을 살피더니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오늘 장터에 나가 마을 사람들을 모아오세요. 그리고 최 부자에게 단판을 짓자고 전하세요. 더 이상 피하고 숨어서 해결될 일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시시비비를 가려야 합니다. 덕칠은 깜짝 놀라 아내를 쳐다보았지만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단호했습니다. 저들이 어둠 속에서 흉계를 꾸민다면 우리는 대낮의 햇빛 아래서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당신의 땀방울과 나의 지혜를 합치면 못 이길 것이 없습니다. 서씨 부인의 말에 용기를 얻은 덕칠은 결연한 표정으로 밥 한 그릇을 뚝딱 비우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집신끈을 단단히 동여매고 머리띠를 질끈 동여매며 마치 전쟁터에 나가는 장수처럼 비장한 모습이었습니다. 알겠소, 부인. 내가서 사람들을 불러오고 최 부자놈의 콧대를 납작하게 만들어주겠소. 덕칠이 대문을 나서자 아침 햇살이 그의 등 뒤로 눈부시게 쏟아졌는데 그것은 마치 앞으로 펼쳐질 치열한 싸움에서 그를 지켜주려는 하늘의 축복처럼 보였습니다. 이제 돌밭골의 운명을 건 한판 승부가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과연 덕칠은 교활한 최 부자와 그의 하수인들에 맞서 마을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소중한 땅을 지켜낼 수 있을까요? 서씨 부인이 준비한 비책은 무엇이며 웃는 낯으로 다가온 뱀의 혀를 자를 수 있을지 다음 이야기가 기다려집니다. 바람이 다시 불어오고 나뭇잎들이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듯하니 잠시 숨을 고르고 다음 편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칠이 비장한 각오로 아내의 배웅을 받으며 고개 넘어 장터에 도착했을 때 장날의 풍경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시끌벅적하고 활기가 넘쳐 흘렀으나 덕칠의 마음만은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그는 사람들로 붐비는 장터 한복판,
떡방아 텄는 소리와 엿장수 가위질 소리가 요란한 곳에 짐수레를 세워두고 그 위에 올라서서 목청을 가다듬었습니다. 평소 남 앞에 나서기 좋아하지 않고 말주변도 없는 그였지만 지금은 자신의 피땀 어린 땅과 사랑하는 아내를 지켜야 한다는 절박함이 그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덕칠은 떨리는 목소리로 동네 사람들 내 말 좀 들어보시오. 돌밭골 그 버려진 땅을 누가 살렸습니까? 억울한 사정을 내일 와서 좀 봐주시오. 라고 외치기 시작했는데 그 소리는 장터의 소음에 묻혀 처음에는 공허하게 흩어졌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은 덕질의 갑작스러운 고함에 발걸음을 멈추고 힐끔거렸으나 이미 최 부자가 퍼뜨려 놓은 흉흉한 소문 탓인지 선뜻 다가오는 이는 없었습니다. 저 사람이 그 미련한 덕칠이라지 도깨비 터에 집을 짓더니 기어이 귀신이 들렸나 보네 하며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왔고 개중에는 덕칠을 불쌍하게 여기면서도 혹여나 최 부자의 눈에 날까 두려워 슬금슬금 자리를 피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덕칠은 사람들의 냉담한 반응에 가슴이 미어지는 듯 했으나 포기하지 않고 땀을 뻘뻘 흘리며 자신이 얼마나 정직하게 땅을 샀는지 최 부자가 어떻게 자신을 괴롭히는지 목이 쉬도록 토해냈습니다. 그의 투박한 얼굴에는 진심이 가득했고 굵은 눈물방울이 뚝뚝 떨어져 내리자 구경꾼들의 눈빛도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기와집 사랑방에서 비단 방석에 앉아 곰방대를 빨고 있던 최 부자는 하인에게 덕칠이 장터에서 사람들을 모으고 있다는 보고를 받고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허, 그 곰 같은 놈이 제법 머리를 굴리는구나. 감히 내 앞마당에서 여론몰이를 하겠다 이거지? 최 부자는 눈을 가늘게 뜨고 옆에 앉아있던 마서방에게 눈짓을 보내며 내일 돌밭골로 갈 때 관아의 이방과 마을 유지들도 함께 부르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는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덕칠을 철저히 짓밟아 본보기로 삼고 자신의 위세를 더욱 널리 떨칠 기회로 삼으려는 교활한 속셈을 품고 있었습니다. 최 부자는 미리 준비해둔 위조된 땅 문서와 매수된 증인들을 점검하며 회심의 미소를 지었는데 그 모습이 마치 먹잇감을 앞에 둔 늙은 여우와 같았습니다. 최 부자의 지시를 받은 마서방은 읍내 왈패들을 불러 모아 내일 있을 담판에서 분위기를 험악하게 조성하고 덕칠이 입도 뻥긋 못하게 만들라고 은밀히 명령을 내렸습니다. 또한 그는 마을 곳곳을 돌아다니며 내일 돌밭골에 가는 놈은 최 부자 댁 소작 붙일 생각은 꿈도 꾸지 마라는 무언의 협박을 흘리고 다녔습니다. 이로 인해 마을 사람들은 덕칠의 억울함을 알면서도 생계가 걸린 문제라 섣불리 나서지 못하고 눈치만 보게 되었으니 돌밭골을 둘러싼 공기는 폭풍 전야처럼 무겁고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정의가 무엇인지 알면서도 힘의 논리 앞에 침묵해야 하는 촌부들의 가슴 속에도 답답한 응어리가 쌓여만 갔습니다. 해가 저물고 덕칠이 터덜터덜 집으로 돌아왔을 때 돌밭골의 저녁 풍경은 여느 때와 달리 스산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아내 서씨 부인은 마당 입구까지 나와 남편을 맞이했는데 그녀의 손에는 흙이 잔뜩 묻은 호미와 오래된 붓 한 자루가 들려 있었습니다. 덕칠이 힘없이 고개를 떨구며 사람들이 많이 올지 모르겠소. 다들 최 부자가 무서워 피하는 눈치요라고 말하자 서씨 부인은 남편의 흙투성이 손을 꼭 잡으며 따뜻하게 위로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사람의 입은 막을 수 있어도 하늘의 눈은 가릴 수 없는 법입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밭둑을 살피다가 아주 중요한 것을 찾아냈습니다. 서씨 부인이 찾아낸 것은 밭 경계선 구석, 덤불 속에 파묻혀 있던 낡고 이끼 낀 비석 조각이었습니다. 그녀는 덕칠이 장터에 간 사이 최 부자가 꽂아놓은 깃발들의 위치가 터무니없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옛 문헌의 기억을 더듬어 원래의 경계석을 찾아 헤맸던 것입니다. 반쯤 깨진 비석에는 희미하게나마 글자가 새겨져 있었는데 서씨 부인은 그것을 탁본하여 밤새 해독해 보았습니다. 그것은 최 부자의 조상이 이 땅을 버릴 때
관아에 신고했던 경계와는 전혀 다른 훨씬 더 안쪽을 가리키는 표식이었으며 이는 최 부자가 주장하는 땅의 범위가 거짓임을 밝혀줄 결정적인 단서였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최 부자의 사주를 받은 왈패들이 어둠을 틈타 돌밭골로 스며들면서 긴장감은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그들은 횃불을 들고 덕칠의 집 주변을 빙빙 돌며 괴상한 소리를 질러댔고 돌멩이를 던져 지붕을 맞추거나 솥뚜껑을 두드리며 공포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이놈들아, 당장 짐 싸서 꺼지지 않으면 쥐도 새도 모르게 묻어버리겠다 하는 협박 소리가 밤하늘을 찢을 듯 울려 퍼졌고 덕칠은 몽둥이를 들고 마당으로 뛰쳐나가려 했으나 서씨 부인이 필사적으로 그를 막아섰습니다. 지금 나가면 그들의 함정에 빠지는 것입니다. 저들은 당신이 폭력을 쓰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참으셔야 합니다. 덕칠은 분노로 온몸을 부들부들 떨면서도 아내의 간곡한 만류에 주먹을 꽉 쥐고 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밖에서는 낄낄거리는 웃음소리와 함께 애써 가꾼 고추밭을 망가뜨리는 소리가 들려왔고 덕칠의 눈에서는 피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자신의 무력함에 가슴을 치며 내가 못나서 내가 힘이 없어서 당신까지 이런 꼴을 당하게 하는구려 하고 흐느꼈습니다. 서씨 부인은 그런 남편을 품에 안고 당신은 못난 사람이 아닙니다. 황무지를 옥토로 바꾼 위대한 농부입니다. 내일 날이 밝으면 저들의 만행이 만천하에 드러날 것입니다. 라고 속삭이며 그를 진정시켰습니다. 새벽이 가까워지자 왈패들은 하나둘 물러갔지만 덕칠과 서씨 부인은 한숨도 자지 못한 채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엉망이 된 밭을 바라보는 덕칠의 마음은 찢어질 듯 아팠으나 한편으로는 오기가 생겨 더욱 눈빛이 매섭게 변해갔습니다. 서씨 부인은 밤새 정리한 문서들과 증거물들을 보자기 하나에 소중히 쌌고 깨끗한 무명옷으로 갈아입은 뒤 머리를 단정히 빗어 넘겼습니다. 비록 가난한 농부의 아내로 살고 있지만 오늘만큼은 몰락하기 전 양반가 규수의 기품과 당당함을 잃지 않으려는 결연한 의지가 그녀의 온몸에서 뿜어져 나왔습니다. 아침 안개가 걷히고 해가 떠오르자 돌밭골 입구로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씩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눈치를 보며 멀찌감치 서 있던 사람들도 덕칠 부부가 마당에 멍석을 깔고 단정히 앉아 있는 모습을 보자 호기심 반 걱정 반으로 마당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평소 덕칠에게 도움을 받았던 몇몇 이웃들은 슬그머니 다가와 자네 괜찮겠나? 최 부자가 보통 내기가 아닌데 하며 걱정스런 말을 건넸습니다. 덕칠은 그들에게 엷은 미소를 지어 보이며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진실은 통한다고 믿습니다. 라고 답했으나 그의 목소리에는 긴장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때 멀리서 요란한 징소리와 함께 화려한 가마 한 채가 위풍당당하게 등장했으니 바로 최 부자였습니다. 가마 뒤로는 마서방과 험상에 친 왈패들 그리고 관아의 아전까지 대동하고 있어 그 위세가 실로 대단해 보였습니다. 최 부자는 가마에서 내려 거만하게 뒷짐을 지고 마당으로 들어서더니 모여있는 마을 사람들을 벌레 보듯 훑어보았습니다. 그는 헛기침을 크게 한 번 하고는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감히 천한 것들이 남의 땅을 도둑질하고도 모자라 선량한 백성들을 선동하여 난동을 피우려 하다니 내 오늘 법대로 엄히 다스려 주마 하고 호통을 쳤습니다. 최 부자의 서슬퍼런 호통에 마을 사람들은 쥐 죽은 듯 조용해졌고 겁 많은 몇몇은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최 부자는 의기양양하여 자신이 가져온 문서를 흔들어 보이며 여기 이 문서에 분명히 이 땅은 우리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방목지라고 적혀 있다. 그런데 이 무지한 놈이 주인이 없는 틈을 타 불법으로 점거하고 농사를 지었으니 이는 명백한 도적질이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마 서방은 옆에서 맞장구를 치며 그렇습죠. 당장 곤장을 쳐서 쫓아내도 시원찮을 판에 나으리께서 자비를 베풀어 제 발로 나가게 해주시는 것만으로도
감지덕지해야 할 것입니다. 라며 덕칠을 몰아세웠습니다. 덕칠은 억울함에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져서 벌떡 일어나 그게 무슨 억지입니까? 나는 관아에서 정당하게 돈을 내고 샀고 그때는 아무 말 없다가 이제 와서 딴소리를 하니 하늘이 무섭지 않소. 라고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최 부자는 콧방귀를 뀌며 관아, 내 놈이 산 것은 저기 저 쓸모없는 자갈밭 귀퉁이 조금일 뿐 이 기름진 밭과 물길은 모두 내 땅에 속해 있다. 네가 경계를 침범하여 남의 땅을 파헤친 죄는 어떻게 갚을 테냐 라며 궤변을 늘어놓았습니다. 그가 내민 지도에는 교묘하게 조작된 경계선이 그려져 있었고 그를 모르는 마을 사람들은 그저 고개만 갸웃거리며 최 부자의 말이 맞는가 보다 하고 동요하기 시작했습니다. 분위기가 최 부자 쪽으로 기울어가고 덕칠이 말문이 막혀 어쩔 줄 몰라 할 때 묵묵히 앉아있던 서씨 부인이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움직임은 크지 않았으나 그 침착하고 서늘한 기운의 좌중의 시선이 일제히 그녀에게로 쏠렸습니다. 서씨 부인은 최 부자를 똑바로 응시하며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으리, 그 문서가 참으로 진실하다면 어찌하여 문서의 먹물이 아직도 마르지 않은 냄새가 나는지요? 그녀의 지적에 최 부자의 눈썹이 꿈틀거렸으나 그는 애써 태연한 척하며 무슨 헛소리냐. 이것은 50년도 더 된 문서다 라고 받아쳤습니다. 서씨 부인은 조금도 물러서지 않고 한 걸음 더 앞으로 나아가며 말을 이었습니다. 50년 된 종이가 이토록 하얗고 빳빳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나으리께서 말씀하신 경계가 사실이라면 저기 밭 한가운데 박혀있는 옛 비석은 어찌 설명하시겠습니까? 그녀의 손끝이 가리킨 곳에는 어제 그녀가 찾아낸 흑투성이 비석이 놓여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그곳으로 향하자 마 서방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고 최 부자의 눈동자도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비석은, 저것은 그냥 굴러다니는 돌덩이일 뿐이다. 최 부자가 황급히 소리쳤지만 서씨 부인의 목소리는 더욱 단호해졌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저 비석에는 이곳부터는 사람이 살지 않는 버려진 땅이니 누구든 개간하는 자가 주인이다라는 내용이 바로 나으리의 조부님 함자와 함께 새겨져 있습니다. 과거의 세금을 피하기 위해 이 땅을 관아에 반납하시고 경계석을 세우셨던 것을 잊으셨습니까? 서씨 부인의 말은 마치 날카로운 비수처럼 최 부자의 폐부를 찔렀습니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세금을 피하려고 땅을 버렸다고? 그럼 덕칠이가 주인이 맞는 거 아니야? 하는 의구심이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갔습니다. 최 부자는 당황하여 얼굴이 붉어졌다가 하얗게 질리기를 반복하며 저 여편네가 미쳤나? 어디서 감히 양반을 능멸하려 드느냐? 여봐라, 저것들을 당장 끌어내라. 하고 고래고래 고함을 질렀습니다. 월패들이 주춤거리며 다가오려 하자 덕칠이 페이를 집어들고 아내 앞을 막아섰습니다. 누구든 내 아내에게 손대면 가만두지 않겠다. 그의 외침은 짐승의 포효처럼 우렁차서 월패들을 압도했습니다. 마당 안에는 일촉즉발의 긴장감이 감돌았고 관아에서 오나전조차 섣불리 나서지 못하고 상황을 관망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서씨 부인이 품속에서 낡은 서책과 함께 또 하나의 문서를 꺼내 들었으니 그것은 바로 덕칠이 처음에 땅을 살 때 받았던 진짜 매매 증서와 그녀가 밤새 찾아낸 옛 지리지의 사본이었습니다. 여기 명백한 증거가 있습니다. 나으리의 문서는 며칠 전에 급조된 위조품이고 이것이야말로 관아의 인장이 찍힌 진짜 문서입니다. 이방 어른, 이리 와서 직접 확인해 보시지요. 그녀가 아전을 향해 문서를 내밀자 최 부자는 사색이 되어 그 문서를 낚아채려 했습니다. 하지만 덕칠이 그보다 빨랐고 문서는 무사히 아전의 손에 넘어갔습니다. 아전이 문서를 받아들고 찬찬히 훑어보는 동안 돌밭골 마당에는 숨 막히는 침묵이 흘렀습니다. 땀을 뻘뻘 흘리는 최 부자와
비굴하게 눈치를 보는 마서방. 그리고 당당하게 서 있는 서씨 부인과 덕칠의 모습이 극명하게 대비되었습니다. 잠시 후 아전이 고개를 끄덕이며 입을 열려는 찰나 최 부자가 갑자기 아니야. 저것들은 다 조작된 거야.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바로 이 고을에 하며 발악을 했지만 이미 사람들의 눈빛은 그를 경멸하고 있었습니다. 서씨 부인은 그 혼란 속에서도 흐트러짐 없이 마지막 떼기를 박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덕칠에게 눈짓을 보내며 우리가 준비한 그것을 보여줄 때가 되었다고 신호를 보냈습니다. 이제 말싸움을 넘어 덕칠이 흘린 땀의 결실로 이 땅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보여줄 차례가 온 것입니다. 흙 속에 숨겨져 있던 진실이 드러나고 거짓된 욕망이 무너져 내리기 직전의 팽팽한 긴장감이 돌밭골을 가득 메우고 있었습니다. 과연 덕칠 부부가 준비한 마지막 한 방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탐욕에 눈이 먼 최 부자는 어떤 최후를 맞이하게 될까요? 흥미진진한 대결의 결말이 다음 이야기에 계속됩니다. 아전이 떨리는 손으로 문서를 받아들고 한참을 이리저리 뜯어보더니 마침내 무겁게 입을 열었을 때 돌밭골 마당에는 침 꼴깍 넘어가는 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정막이 감돌았습니다. 이 문서는 관아의 대장에 기록된 인장과 일치하는 진본이 틀림없소. 허나 최 부자댁에서 내민 문서는 종이에 지른 낡아 보이나 찍힌 인주의 색이 지나치게 선명하고 무엇보다 먹물이 종이에 스며든 깊이가 얕아 최근에 급히 만든 티가 역력하오. 아전의 이 한마디는 마른 하늘의 날벼락처럼 최 부자의 정수리에 떨어졌고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그럴 줄 알았어 하는 탄성과 함께 웅성거림이 파도처럼 번져나갔습니다. 최 부자는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져서 부채를 쥔 손을 부들부들 떨며 내 이놈, 내 놈이 저것들에게 뇌물을 받아먹고 헛소리를 하는구나 하고 길길이 뛰었으나 이미 대세는 기울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 부자는 이대로 물러설 위인이 아니었기에 그는 최후의 발악으로 자신의 하수인들에게 눈짓을 보내며 버비고 뭐고 필요 없다. 저 건방진 놈들을 멍석마리에서 쫓아내고 저 집을 당장 헐어버려라 하고 고래고래 고함을 질렀습니다. 주인의 명령을 받은 왈패들이 몽둥이를 치켜들고 덕칠 부부를 향해 위협적으로 다가오자 마을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났고 마당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덕칠은 아내를 등 뒤로 감추며 온몸으로 막아섰으나 수적인 열쇠에 몰려 등줄기에는 식은땀이 흘러내렸습니다. 바로 그때 서씨 부인이 덕칠의 귀에 대고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여보, 지금입니다. 광에 넣어둔 그것을 꺼내오세요. 저들이 억지를 부린다면 우리는 하늘이 내린 증거로 답해야 합니다. 덕칠은 아내의 말에 정신이 번쩍 들어 왈패들을 밀치고 광 쪽으로 냅다 달려가더니 거대한 가마니 하나를 어깨에 짊어지고 나와 마당 한가운데에 쿵 하고 내려놓았습니다. 왈패들이 주춤하는 사이 덕칠은 가마니의 매듭을 풀고 그 안에 든 것을 와르르 쏟아부었는데 그것을 본 사람들의 입에서는 일제히 아이고 세상에 하는 감탄사가 터져 나왔습니다. 흙투성이 가마니에서 쏟아져 나온 것은 다름 아닌 사람 팔뚝만한 굵기의 더덕과 도라지들이었는데 그 향기가 얼마나 진한지 마당 가득 쌉싸름하고 향긋한 흙내음이 순식간에 퍼져나가 최 부자의 왈패들이 뿜어내던 살기마저 덮어버릴 정도였습니다. 덕칠은 굵은 더덕 하나를 집어들고 최 부자 면전에 들이대며 우렁찬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보시오. 이것이 바로 돌밭골의 돌틈에서 자란 놈들이요. 당신들이 쓸모없는 땅이라 버렸던 그 자갈밭 밑에는 이런 보물들이 숨쉬고 있었소. 흙은 거짓말을 하지 않소. 내가 흘린 땀방울을 먹고 자란 이 놈들이 바로 내가 이 땅의 주인이라는 증거 아니겠소. 덕칠의 손에 들린 더덕은 마치 용이 꿈틀거리는 듯한 기이한 형상을 하고 있었는데 이는 오직 돌이 많은 거친 땅에서 오랜 세월을 견뎌야만 나올 수 있는 최상품 약초의 모습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저런 물건은
임금님 진상품으로나 들어가는 것인데 저 돌밭에서 저게 나왔단 말인가 하며 수군거렸고 덕치를 보는 눈빛은 경이로움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서씨 부인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앞으로 나서며 얘기를 박았습니다. 나으리, 이 땅이 진정 나으리의 것이라면 이 땅의 흙 성질이 어떠한지, 물길이 어디서 솟아 어디로 흐르는지, 그리고 바위 틈에서 자라는 풀들이 어떤 약효를 가졌는지 알고 계십니까? 진정한 주인은 문서 한 장을 쥔 사람이 아니라 땅의 숨결을 읽고 생명을 키워내는 사람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울림은 최 부자의 고함보다 더 크고 강렬하게 사람들의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최 부자는 더덕의 향기에 압도되고 서씨 부인의 논리에 말문이 막혀 뻐끔거리는 붕어처럼 입만 달싹거릴 뿐 아무런 대꾸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마을의 최고 어르신인 김노인이 지팡이를 짚고 군중 속에서 걸어 나와 최 부자를 꾸짖기 시작했습니다. 최 부자, 자네가 아무리 돈이 많아도 하늘 무서운 줄은 알아야지. 10년 넘게 버려져 귀신 소리가 나던 폐허를 옥토로 바꾼 것은 저 덕칠이 부부야. 마을 사람들이 다 보았고 저 땅의 풀 한 포기, 돌멩이 하나가 다 아는 사실을 종이 쪼가리 몇 장으로 덮으려 하다니 부끄럽지도 않은가. 김노인의 일갈에 용기를 얻은 마을 사람들도 하나 둘씩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습니다. 맞습니다. 덕칠이가 고생해서 일군 땅입니다. 최 부자댁은 쌀도 썩어난다면서 왜 가난한 사람 땅까지 뺏으려 합니까? 물러가시오. 당장 물러가시오. 사람들의 원성이 빗발치고 분위기가 험악해지자 기세등등하던 왈패들도 슬금슬금 뒷걸음질을 치며 눈치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돈을 받고 동원된 자들이라 마을 전체가 들고 일어나는 상황에서는 제 목숨을 걸고 싸울 이유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관아의 아전 또한 성난 민심을 확인하고는 만약 여기서 최 부자 편을 들었다가는 자칫 밀란이라도 일어날까 두려워 황급히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문서는 위조된 혐의가 짙고 경계석과 증인들의 증언이 일치하니 이 땅은 덕칠의 소유가 명백하오. 최 부자는 더 이상 소란을 피우지 말고 돌아가시오. 만약 또다시 행패를 부린다면 관아에서도 묵과하지 않을 것이오. 아전의 판결이 떨어지자 최 부자는 분함과 창피함에 얼굴이 흑빛이 되어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그는 도끼 어린 눈으로 덕칠과 서씨 부인을 노려보며 두고 보자. 내 이 수모를 절대 잊지 않겠다. 라고 이를 갈았지만 쏟아지는 야유와 비난을 견디지 못하고 서둘러 가마에 올랐습니다. 가마꾼들이 허둥지둥 가마를 메고 도망치듯 마당을 빠져나가자 마 서방과 왈패들도 쥐새끼처럼 그 뒤를 따라 꽁무니를 뺐습니다. 덕칠의 집마당을 짓누르던 검은 먹구름이 걷히고 다시 맑은 햇살이 쏟아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최 부자 일당이 사라지자 마당에는 잠시 정적이 흘렀으나 이내 와 하는 함성과 함께 마을 사람들이 덕칠 부부에게 달려와 그들을 에워쌌습니다. 장하다, 덕칠아, 네가 해냈다. 서씨 부인이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네. 정말 대단하오. 사람들은 너 나 할 것 없이 덕칠의 어깨를 두드리고 서씨 부인의 손을 잡으며 승리의 기쁨을 나누었습니다. 긴장이 풀린 덕칠은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으면서도 얼굴에는 어린아이처럼 해맑은 웃음꽃이 피어났습니다. 서씨 부인 또한 그동안의 마음고생이 떠올라 눈시울이 붉어졌지만 남편의 땀냄새 섞인 옷자락을 잡고 안도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덕칠은 쏟아놓은 더덕과 도라지를 주섬주섬 담으려다 말고 모여있는 이웃들을 향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와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이놈들이 못생기긴 했어도 맛은 기가 막힙니다. 오늘 우리 집에서 잔치를 벌입시다. 솥을 걸고 불을 지피시오. 그의 말에 아낙네들은 팔을 걷어붙이고 부엌으로 들어가고 장정들은 땔감을 모아오며 순식간에 잔치판이 벌어졌습니다. 덕칠이 키운 감자와 옥수수가 솥 가득 삶아지고 귀한 더덕은 숯불에 구워져 고소한 냄새가 온 마을을
진동시켰습니다. 마당 한가운데 멍석이 깔리고 김이 모락모락 나는 햇감자와 옥수수, 그리고 향긋한 더덕구이가 푸짐하게 차려졌습니다. 사람들은 둥그렇게 둘러앉아 음식을 나누어 먹으며 최 부자가 도망치던 꼴을 안주 삼아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그 콧대 높은 영감태기가 꽁무니를 빼는 꼴을 보니 1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것 같네 그려 하며 껄껄 웃는 이웃들의 웃음소리가 돌밭골의 메아리가 되어 울려 퍼졌습니다. 평소 덕치를 미련한 곰이라 부르던 사람들도 이제는 그를 진국인 산의 복덩이라 부르며 막걸리 잔을 권해 덕질은 쑥스러운 듯 머리를 극적이며 그 잔을 비웠습니다. 서씨 부인은 부엌 한켠에서 마을 안악들과 함께 전을 부치며 창문 너머로 왁자지껄한 마당의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사람들 틈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남편 덕칠에게 머물렀는데 그 모습이 세상 그 어떤 호걸보다 듬직하고 자랑스러워 보였습니다. 한 안악이 다가와 부인, 양반가에서 자라 이런 험한 꼴을 당해 어쩌오. 그래도 서방님 복은 타고나셨네 하고 말을 건네자 서씨 부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네, 저 사람의 우직함이 돌밭을 금밭으로 만들었으니 제가 복을 받은 게 맞지요 하고 진심 어린 대답을 했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고 저녁 노을이 붉게 물들 때까지 잔치는 계속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동안 귀신이 나온다며 꺼리던 돌밭골이 사실은 이렇게 따뜻하고 풍요로운 곳이었음을 몸소 느끼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덕칠이 만들어준 그네를 타며 까르르 웃어댔고 어르신들은 평상에 누워 여기가 명당일세, 명당이야 하며 흥에 겨운 콧노래를 불렀습니다. 돌밭골은 더 이상 고립된 섬이 아니라 마을의 정이 흐르고 웃음이 넘치는 사랑방으로 다시 태어나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 사람들이 하나둘 집으로 돌아가고 마당의 모닥불에 잔불만 발갛게 남아있을 무렵 덕칠과 서씨 부인은 나란히 마루에 걸터앉아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북두칠성이 유난히 밝게 빛나는 밤이었습니다. 덕칠은 거칠어진 아내의 손을 자신의 큰 손으로 감싸쥐며 말했습니다. 부인, 오늘 당신이 아니었으면 나는 꼼짝없이 당했을 거요. 당신의 그 지혜가 우리를 살렸소. 그러자 서씨 부인은 남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당신이 흘린 땀방울이 진짜였기에 제 말에도 힘이 실린 것입니다. 거짓은 진실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오늘 당신이 보여주셨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처마 밑 풍경을 딸랑하고 흔들었고 풀벌레 소리가 자장가처럼 들려오는 평화로운 밤이었습니다. 덕칠은 가슴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뜨거운 무언가를 느끼며 앞으로 이 땅에서 더 많은 생명을 키워내고 이웃들과 나누며 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시련은 비바람처럼 몰아쳤으나 튼튼한 뿌리를 내린 나무는 뽑히지 않고 오히려 더 단단해진다는 것을 두 사람은 온몸으로 깨달았던 하루였습니다. 이제 돌밭골에는 최 부자의 탐욕스런 그림자는 사라지고 오직 두 사람의 사랑과 희망만이 달빛처럼 가득 차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덕칠은 모처럼 두 다리를 쭉 뻗고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꿈속에서 그는 황금빛으로 물든 들판을 거닐고 있었는데 그곳에는 돌멩이 대신 꽃들이 만발하고 아내와 아이들이 뛰어노는 천국 같은 풍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고된 하루 끝에 찾아온 달콤한 휴식, 그리고 내일에 대한 희망이 돌밭골의 밤을 포근하게 감싸 안았습니다. 이제 마지막 이야기. 세월이 흘러 돌밭골이 어떻게 변했고 두 사람의 행복이 어떻게 결실을 맺었는지 들려드릴 차례가 남았습니다. 세월은 흐르는 물과 같아서 돌밭골에 들이닥쳤던 소란이 지나가고 강산이 한 번 변한다는 10년의 세월이 훌쩍 흘러갔습니다. 그동안 돌밭골은 천지개벽이라도 한 듯 몰라보게 변하여 이제는 인근 고을에서 가장 부유하고 인심 좋은 마을로 손꼽히게 되었습니다. 옛날에는 발에 채는 것이 돌멩이뿐이라 하여 사람들이 고개를 돌리던 척박한 땅이었지만 지금은 가을이면 황금빛 벼이삭이
물결치고 밭에는 약초 향기가 그윽하게 퍼지는 그야말로 무릉도원이 따로 없는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그곳을 돌밭골이라 부르지 않고 땅에서 금이 나는 마을이라 하여 금밭골이라 부르기 시작했으니 덕칠의 우직한 땀방울이 거친 돌멩이를 황금으로 바꾼 기적이 현실이 된 셈이었습니다. 덕칠의 집 또한 예전의 허름한 초가집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번듯한 기와집으로 탈바꿈하였는데 소슬대문은 웅장하고 담장 너머로는 감나무 가지가 휘어질 듯 주렁주렁 열매를 맺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집의 겉모습은 화려해졌을지언정 집주인인 덕칠의 모습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수수하고 소탈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해가 뜨면 누구보다 먼저 밭으로 나가 흙을 만졌고 마을 사람들이 이제는 아랫사람 부리며 편히 쉬시지요 하고 권해도 내 손으로 흙냄새를 맡지 않으면 밥맛이 없다며 허허 웃어넘길 뿐이었습니다. 그의 손은 거북이 등껍질처럼 더욱 투박해졌지만 그 손을 잡는 사람들은 누구나 따뜻한 온기와 깊은 위로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서씨 부인의 지혜와 덕망 또한 날이 갈수록 빛을 발하여 그녀는 마을의 안주인이자 정신적인 지주로서 존경을 한 몸에 받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넉넉해진 살림을 혼자 차지하지 않고 흉년이 들 때마다 곳간을 열어 배고픈 이웃들을 구휼했으며 그를 모르는 마을 아이들을 모아 천자문과 예절을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덕분에 돌밭골 아이들은 흙투성이로 뛰어놀다가도 어른을 보면 공손히 인사할 줄 알았고 밤이면 집집마다 글 읽는 소리가 낭낭하게 울려 퍼져 지나가는 선비들도 발걸음을 멈추고 감탄하곤 했습니다. 몰락한 양반가의 교수였던 서씨 부인은 이제 진짜 사람의 도리를 가르치는 스승이 되어 다시금 가문의 명예를 드높인 것이었습니다. 한편 욕심으로 가득 차 덕칠 부부를 괴롭혔던 최 부자의 집안은 권선징악의 이치대로 서서히 기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날의 망신 이후로 최 부자는 화병을 얻어 자리에 눕게 되었고 주인이 아픈 틈을 타 하인들이 재물을 빼돌리고 소장농들이 등을 돌리는 바람에 가세가 급격히 기울었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간혹 장터에서 마주치는 최 부자의 모습은 초라하기 그지없었는데 덕칠은 그를 보고도 비웃거나 고소해하지 않고 오히려 사람이 살다 보면 오은 날도 있는 법이지요 하며 쌀가마니를 슬며시 보내주곤 했습니다. 덕칠의 이러한 넓은 아량은 사람들의 입을 통해 널리 퍼져나갔고 최 부자 또한 뒤늦게나마 자신의 과오를 뉘우치며 눈물을 흘렸다고 전해집니다. 어느 맑은 가을날 돌밭골에서는 마을 전체가 들썩이는 큰 잔치가 열렸는데 이는 덕칠의 회갑을 축하하고 올 한 해의 풍년을 기념하는 자리였습니다. 마을회관 마당에는 멍석이 수십 장 깔리고 동네 안악들은 며칠 전부터 전을 부치고 떡을 치느라 분주한 손길을 놀렸습니다. 솥뚜껑 위에서는 지글지글 고기 굽는 냄새가 진동을 했고 갓 쪄낸 송편과 시루떡이 산처럼 쌓여 보기만 해도 배가 부를 지경이었습니다. 인근 마을 사람들뿐만 아니라 지나가던 과객들까지 불러 모아 대접하니 잔치판은 그야말로 인산인해를 이루며 웃음꽃이 만발했습니다. 잔치의 주인공인 덕칠은 고운 비단 옷을 입고 상석에 앉아 있었는데 평생 무명옷만 입던 그에게 비단 옷은 어색한지 자꾸만 옷깃을 만지작거려 사람들의 웃음을 자아냈습니다. 그의 옆에는 서씨 부인이 온화한 미소를 띠고 앉아 있었는데 세월의 흔적으로 눈가에 주름이 잡히고 머리에는 흰 서리가 내렸지만 그 기품과 아름다움은 젊은 시절보다 더욱 깊고 그윽해 보였습니다. 두 사람의 슬하에서 자란 자녀들은 훌륭하게 장성하여 부모님께 큰절을 올렸고 손자 손녀들이 색동옷을 입고 재롱을 부리자 덕칠의 입은 귀에 걸릴 듯 벌어졌습니다. 내가 전생에 무슨 나라를 구했다고 이런 호사를 누리는지 모르겠구려. 덕칠의 말에 김노인이 자네가 돌밭을 금밭으로 만들었으니 그게 바로 나라를 구한 것과 다름없지 라고 맞장구를 쳐 좌중은 웃음 바다가 되었습니다. 잔치가 무르익어갈 무렵
덕칠은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 마을 뒤편 언덕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은 그가 처음 이 마을에 들어와 피땀 흘려 돌을 골라내며 쌓아 올렸던 거대한 돌탑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10년 전만 해도 흉물스럽다며 손가락질 받던 돌무더기였지만 이제는 마을의 수호신처럼 여겨져 정성스럽게 관리되고 있었습니다. 덕칠은 돌탑 앞에 서서 거친 돌 표면을 어루만지며 지나온 세월을 회상했습니다. 손톱이 빠지고 어깨가 짓물러가며 돌을 나르던 고단했던 날들, 억울한 누명을 쓰고 잠 못 이루던 밤들, 그리고 마침내 땅속에서 보물을 찾아내던 환희의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고맙다. 참으로 고맙다. 너희들이 있었기에 흙이 따뜻했고 너희들이 있었기에 내가 게을러지지 않을 수 있었다. 덕칠은 돌탑을 향해 마치 오랜 친구에게 말하듯 속삭였습니다. 그는 돌이 농사를 방해하는 장애물이 아니라 땅의 온도를 지켜주고 물기를 잡아주는 소중한 동반자였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미련한 농부라 불리던 그가 깨달은 진리는 세상에 쓸모없는 것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잡초도 덮어주면 거름이 되고 돌멩이도 쌓으면 탑이 되듯 포기하지 않고 가꾸면 척박한 운명도 비옥한 복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을 그는 온몸으로 증명해 보인 것이었습니다. 덕칠이 상념에 잠겨 있을 때 뒤에서 바스락거리는 소리와 함께 서씨 부인이 다가왔습니다. 여보, 여기서 혼자 무엇을 하십니까? 사람들이 다들 당신을 찾고 있어요. 그녀는 남편의 곁에 나란히 서서 돌탑을 바라보았습니다. 덕칠은 아내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부인, 기억나시오? 우리가 처음 이곳에 왔을 때 저 달빛 아래서 당신이 내게 해주었던 말이오. 거친 들판이라도 우리 하기 나름이라고. 서씨 부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남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아니, 약속보다 더 큰 세상을 제게 선물해 주셨지요. 두 사람은 달빛 아래서 서로를 바라보며 말없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들의 눈빛 속에는 굳이 말로 하지 않아도 통하는 깊은 신뢰와 사랑이 강물처럼 흐르고 있었습니다. 양반과 머슴이라는 신분의 벽을 넘어 시련과 고난이라는 거친 파도를 함께 헤쳐온 부부의 모습은 그 어떤 풍경보다 아름다웠습니다. 밤바람이 시원하게 불어와 두 사람의 옷자락을 흔들었고 멀리서 들려오는 풍물 소리와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마치 천상의 음악처럼 조화롭게 어우러졌습니다. 그날 밤 늦게 손님들이 모두 돌아가고 집안이 조용해지자 덕칠과 서씨 부인은 사랑방에 마주 앉아 늦은 저녁상을 받았습니다. 상 위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뱃살밥과 맑은 소고기 무국, 그리고 10년 묵은 더덕으로 담근 장아찌가 정갈하게 놓여 있었습니다. 쌀알은 기름이 자르르 흘러 마치 진주처럼 빛났고 국물은 구수하고 시원한 향기를 풍겼습니다. 덕칠이 국을 한술 뜨고는 시원하다. 역시 당신 손맛이 제일이요. 하며 감탄하자 서씨 부인은 흐뭇한 표정으로 밥 위에 더덕 장아찌를 올려주었습니다. 많이 드세요. 오늘 하루 종일 손님 치르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식사 도중 덕칠이 문득 생각난 듯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나는 이제 더 바랄 것이 없소. 하지만 한 가지 욕심이 있다면 이 돌밭골이 우리 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자손손 풍요롭게 이어지는 것이오. 그래서 내일부터는 마을 젊은이들을 데리고 저 너머 황무지도 개간해 볼 생각이오. 환갑의 나이에도 여전히 일을 찾고 희망을 심으려는 남편의 말에 서씨 부인은 말리는 대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하세요. 당신의 땀방울이 닿는 곳이라면 어디든 옥토가 될 것입니다. 저도 당신 곁에서 힘을 보태겠습니다. 촛불이 일렁이며 두 사람의 그림자를 벽에 비추었는데 그 그림자가 마치 거대한 나무처럼 든든해 보였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서씨 부인은 따뜻한 숭늉을 내오며 옛 이야기 한 자락을 꺼냈습니다.
옛 성현의 말씀에 지성지성이면 감천간티엔이라 했습니다. 지극한 정성은 하늘도 감동시킨다는 뜻이지요. 사람들이 당신을 미련하다고 비웃었지만 사실 그 미련함이야말로 하늘을 움직인 가장 큰 지혜였습니다. 빨리 가는 요령보다 천천히 가더라도 멈추지 않는 우직함이 이겼다는 것을 훗날 우리 아이들도 꼭 기억했으면 합니다. 덕칠은 숭늉 사발을 두 손으로 감싸 쥐고 그 따뜻한 온기를 느끼며 아내의 말을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창밖에는 귀뚜라미가 맑은 소리로 울어대며 깊어가는 가을밤의 정취를 더해주고 있었습니다. 이제 밤이 깊어 잘 시간이 되었습니다. 덕칠은 이부자리를 펴고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석가래 하나하나, 흙벽 한 줌 한 줌에 자신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는 이 집, 그리고 평온하게 잠든 아내의 숨소리, 멀리서 들려오는 마을의 개 짖는 소리까지 모든 것이 감사하고 평화로웠습니다. 그는 눈을 감으며 마음속으로 기도했습니다. 이 땅의 모든 농부들이 흘린 땀만큼 보답받게 해주시고 착하게 사는 사람들이 복을 받는 세상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의 기도는 바람을 타고 밤하늘로 올라가 별이 되어 반짝였습니다. 돌밭골, 아니 금밭골의 이야기는 이렇게 해피엔딩으로 막을 내립니다.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던 버려진 땅에서 세상의 비웃음을 견디며 묵묵히 돌을 골라낸 미련한 농부 덕칠과 그를 믿고 지혜로 길을 밝혀준 서씨 부인의 이야기는 오랜 세월이 지난 지금도 마을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어떤 이는 그곳에서 나온 더덕을 먹고 병이 낫았다고 하고 어떤 이는 그 마을의 흙을 밟고 소원을 빌어 부자가 되었다고도 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교훈은 진정한 보물은 땅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을 사랑하고 가꾸는 사람의 마음에 있다는 것이겠지요. 자, 이제 이야기의 끝자락에 닿았습니다. 밖에는 밤바람이 나뭇잎을 스치며 자장가를 부르고 달님도 구름 이불을 덮고 잠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들려드린 돌밭골 이야기처럼 여러분의 삶에도 척박한 시련 뒤에 반드시 기름진 행복이 찾아오기를 바랍니다. 고단했던 하루의 짐은 저 문 밖에 내려놓으시고 덕칠 부부가 누렸던 그 평온하고 따뜻한 꿈속으로 들어가 보시지요. 따뜻한 아랫목에 누운 것처럼 마음을 편안하게 가지시고 깊고 편안한 잠청하시길 바랍니다.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히 주무십시오.